자, 이제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죠. 바로 주제복합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사실 주제복합 질문에 이런 과학적인 질문이 나오지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었어요. 알겠죠? 대부분이 인문예술에서 나오거나 그나마 조금 더 나온다 하면은 사회문화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과학 질문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수능 특강에서는 항상 이렇게 과학 질문을 이용한 주제복합 질문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국어는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런 유형의 질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페니실린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구 목적과는 관계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발견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을 때 그 발견을 세런디피티라고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우연한 발견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하면서 했었던 일종의 밀도의 개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퀴리 부인도 처음에 우연하게 X선, 방사선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하나의 세런디피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세런디피티로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을 들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뭐다?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28년에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은 종기, 폐혈병 질병, 폐렴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포도상 두균의 특성에 직접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 담긴 고체 영양 젤리 위에 환자의 종기에서 뽑아낸 포도상 두균을 배양했다. 그의 여름 휴가를 다녀온 플레밍은 휴가 기간 방치되었던 배양 접시들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핀 영양 젤리 주변에 포도상교군의 진막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플레밍은 그 곰팡이의 일부를 채취해 영양액이 담긴 플라스크에서 대량으로 배양한 후 푸른 곰팡이를 배양한 영양액을 조금 채취해 포도상구균 배양 접시에 떨어뜨렸더니 예상대로 푸른 곰팡이 배양액이 포도상구균의 배양을 저해함을 확인했다. 그는 다른 병원성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확대했고 다수의 박테리아에서 푸른 곰팡이가 저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곰팡이에게 성분을 푸른 곰팡이, 그죠? 페니실리움의 이름을 따서 페니실린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은 굉장히 우연하게 여름 휴가를 다 다녀오면서 이제 우리가 방치했었던 그 플라스크에서, 그렇죠? 발견한 푸른 곰팡이가 그 포도상균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딱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플레밍은 페니실린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800배로 희석한 곰팡이액이 여전히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를 유지함을 확인했다. 또한 페니실린은 사람의 백혈구를 파괴하지 않았으며 토끼와 생쥐에게도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페니실린이 항박테리아 제제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나 플레밍은 페니실린이 불안정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연구를 더 진정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는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 각광을 받았기에 의학계에서도 항박테리아 제제를 개발하려는 동기가 미약하였다. 나중에 유례 없이 극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약제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잊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페니실린 연구를 확대하기는 했으나,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 중단하게 된 원인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중단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페니실린이 불안정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즉각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점, 바로바로 죽이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당시 사회가 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에 대한, 그렇죠? 일종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한 그 약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치료하는 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플레밍은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진척시키지 않고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페니실린 연구가 중단된 저 연구 중단의 원인이다,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페니실린이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의약품이 되는 데에는 영국의 병리학자 플로리의 공이 결정적이었다. 자, 그래서 그 연구를 이어서 하는 사람이 바로 플로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플레밍에서 플로리로 이제 그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플로리는 1935년 생화학자인 체인과 함께 항박테리아 제제를 연구하면서 페니실린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중 히틀리도 그들의 연구에 합류했다. 플로리는 자신의 기관에서는 페니실린 연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자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자금을 요청했고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아냈다. 플로리 연구팀은 점차 더 정제된 페니실린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페니실린의 치료 효과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8마리의 생쥐에게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주입했고 그중 4마리에게만 페니실린을 주사했다. 그 결과 페니실린을 맞은 4마리만 목숨을 구했다. 이로써 페니실린은 살아있는 동물의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플로리 연구팀은 페니실린이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생쥐에게 쓰인 양의 수천 배의 페니실린이 필요했다. 히틀리는 수백 개의 배양 접시와 그것에서 푸른 곰팡이를 키울 인력을 확보하고 배양을 통해 필요한 양의 페니실린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필요한 양을 얻은 플로리 연구팀은 자원자에게 주입한 페니실린 제제가 고열과 오한을 일으키자 페니실린이 항박테리아 제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했지만 곧 그것은 페니실린에 섞여 들어간 불순물 때문임이 밝혀졌다. 플로리 연구팀은 화학자 에이브러햄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페니실린 제제를 자원자에게 다시 주입하였고 결국 페니실린은 무해함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음부터는 이제 플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페니실린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 과정을 또 역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가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히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페니실린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푸른 곰팡이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플로리와 히틀리는 194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농무성 소속의 북부지역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푸른 곰팡이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 있는 이 연구소는 곧 옥수수 침지액을 활용하여 대량으로 푸른 곰팡이를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칸탈로프 멜론에서 플레밍이 발견한 것보다 약 200배나 많은 페니실린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푸른 곰팡이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페니실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부상자와 일반 감염자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자 이후 페니실린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페니실린을 그렇죠? 발견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다. 사실 이게 다죠. 이 내용에서는 정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그죠? 우연하게 발견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바로 연구가 되다가, 하지만 즉각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당시 의학계의 그런 그 관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가 중단되었고, 그 다음에 플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플러리도 처음에는 바로 뭐다? 페니실린을 맞은 환자들이 고열과 오한을 일으켰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불순물 때문에 이미 밝혀졌고 그로 인해서 페니실린의 오해가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약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발견했다까지가 사실 이 내용의 전체입니다. 알겠죠? 사실 정말 내용이 없는 글이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진짜 글은 이제 그 나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페니실린은 그림과 같은 화학 구조를 갖는 항생제인데 사각형 모양의 베타 락탐을 포함하는 페니실린 핵과 RC는 0의 제로의 구조를 갖는 결사슬이 핵심 구조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베타 락탐은 3개의 탄소 원자와 1개의 질소 원자로 이루어진 4원자 고리로, 자, 베타 락탐은 바로 뭐다? 3개의 탄소 원자와 1개의 질소 원자를 갖는 바로 뭐다? 이루어진 4원자 고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베타 락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에 공통적으로 존재를 한다. R 부분이 변함에 따라 성질과 효능이 다른 페니실린의 변형체들이 존재하며,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요 R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저 R의 변화, 요 R 부분의 변화를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성질과 효능이 달라진다. 효능이 변화가 되는 이러한 페니실린 변형체들이 존재를 하고 이 변형체들은 상이한 박테리아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 서로 다른 박테리아의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자, 페니실린은 동물 세포와 박테리아 세포의 차이를 민감하게 식별한다. 자, 페니실린의 특징은 바로 뭐다? 동물 세포와 박테리아 세포의 차이를 민감하게 식별을 한다는 거죠. 자, 페니실린이 박테리아는 공격하지만 동물 세포는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페니실린이 박테리아가 세포벽을 만드는 능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자, 페니실린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뭐다? 바로 박테리아가 세포벽을 만드는 능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페니실린의 베타 락탐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펩티도글리칸 분자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 전이 효소, 즉 트랩스 펩티데이스와 임의로 결합하여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자, 페니실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자, 이 페니실린은 자, 먼저 구조를 보게 되면 그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사각형 모양의 베타 락탐. 그렇죠? 자, 이때 이 베타 락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3개의 탄소 원자에 플러스 1개의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페니실린 핵이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포함하는 페니실린 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플러스
바로 뭐다? RC의 영. RC. 영의 구조를 가진 이거는 겹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페니실린의 성질과 효능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고 이 R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 바로 상이암 박테리아의 효능을 가지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자 페니실린이 바로 뭐다? 동물 세포와 박테리아 세포 차이를 민감하게 식별을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앞에 글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페니실린이 바로 뭐다? 순수한 페니실린이 일종의 인체의 무해한 일종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가에 제시가 됐었죠. 가에서 바로 뭡니까? 앞에서 플로리가 페니실린을 맞은 환자들이 고열과 오한을 느낀다는 점을 통해 가지고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불순물 때문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페니실린은 동물이나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사실 이 나글에서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바로 뭐다? 페니실린은 바로 박테리아가 세포벽을 만드는 능력을 억제한다. 즉 동물 세포가 세포벽을 만드는 거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박테리아가 세포벽을 만드는 데는 관여를 하더라는 거죠. 자, 페니실린의 베타락탐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펩티도글리칸 분자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 전이효소, 즉 트랩스 펩티데이스와 이미로 결합하여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자, 그러면 이제 민감하게 식별했는데 이것을 박테리아가 세포벽을 만드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필기를 하고 쌤님 좀 지우고 필기할게요. 여러분은 밑에다 계속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워도 되겠죠? 다 썼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페니실린이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형성을 억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죠? 자, 첫 번째 이 과정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베타락탐, 페니실린의 베타락탐이, 그렇죠? 바로 그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펩티도글리칸, 이 분자를 또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펩타이드 전이효소, 다른 말로는 트랩스 펩티데이스인데 이것과 임의로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락탐이 무엇과? 바로 트랩스, 트랜스요. 트랜스, 자, 펩티데이스, 베이스와 임의로 결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트랜스펩티데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펩타이드
전이 효소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펩티도글리칸. 또 글리칸. 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박테리아의 세포벽 구성의 주요 성분인데, 이 펩티도글리칸을 어떻게? 글리칸 분자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로 형성하지 못하게 트랜스펩티데이스 상태일 때 임의로 베타락탐이 결합을 해버림으로써 얘가 뭡니까? 그 펩티도글리칸을 분출하는 것을, 일종의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포맥은 박테리아가 자신의 표면을 감싸서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구조물이므로, 그런 세포벽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세포에는 페니실린이 아무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박테리아의 세포벽 형성을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트랜스펩티데이스와만 임의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 세포에는 그런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뭡니까? 페니실린이 결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식물 세포와 마찬가지로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그러나 식물 세포의 세포벽은 주 성분이 셀룰로스여서 펩티도글리칸이 없는 반면,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과 지질,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자, 바로 박테리아 세포벽과 식물 세포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면에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식물 세포의 세포벽은 주 성분이 셀룰로스여서 펩티도글리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페니실린은 식물 세포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쵸? 그런데 반면에 오직 바로 뭐다? 박테리아만이 그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과 지질, 다당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펩티도글리칸이 바로 뭐다? 페니실린의 베타락탐과 임의로 결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포벽을 형성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페니실린에 의해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받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삼투압 변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터져 세포에서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박테리아는 죽게 된다. 그래서 임의로 결합해서 세포벽의 형성을 방해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뭐다? 바로 자, 박테리아는 그렇죠? 바로 세포벽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로 뭐다? 삼투압 변화를 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 박테리아의 세포는 어떻게? 박테리아 세포가 터져서 소멸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람 음성균이 대표적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람 음성균. 요거는 바로 뭐다?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람 음성균이 대표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다?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존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지도 맞는 선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박테리아를 염색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그람 염색법으로 박테리아를 염색할 때 펩티도 글리칸층이 두꺼운 그람 양성균은 보라색으로 변색되는 반면 펩티도 글리칸층이 상대적으로 얇은 그람 음성균은 붉은색으로 변색된다. 세포벽의 펩티도 글리칸층의 두께가 그람 양성균은 약 20에서 80 나노밀리이며 그람 음성균은 약 7에서 8 나노밀리리터이다. 펩티도 글리칸층이 얇은데도 그람 음성균이 그람 양성균과 달리 페니실린에 죽지 않는 것은 그람 양성균이 없는 박테리아 외막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뭐다? 박테리아 외막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 바깥에 외막이 있어서 항생제, 염료 및 계면 활성제로부터 세포벽의 손상을 막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노출되어도 세포벽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를 하고, 자, 바로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는 박테리아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그람 음성균 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자, 이때 자, 그람 양성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얘는 바로 뭐다? 앞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페니실린의 효과가 있는 그러한 그 박테리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람 양성균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얘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펩티도 글리칸층이 두꺼운 그러한 박테리아라는 거죠. 실제로 바로 뭐다? 약 20에서 80 나노미터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그람 음성균은 오히려 페니실린 효과가 없는 박테리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람 음성균은 오히려 펩티도 글리칸층이 얇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두께는 약 7에서 8 나노미터를 띠고 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람 음성균은 추가로 바로 뭐가 있다? 박테리아 외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박테리아 외막 구조가 바로 무엇이다? 페니실린의 그쵸? 효과를 그쵸? 억제한다기보다는 그쵸? 예방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람 음성균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따로 존재하니까 베람락틴 이것이 바로 요거까지는 파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박테리아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글에서는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그것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설명했다면 일종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반면에 나아글에서는 바로 뭐다? 페니실린의 효과, 그리고 페니실린이 효과를 나타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나아글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 내용은 앞에서도 한 것처럼 서로 함께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페니실린이 왜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효과가 없고 오직 박테리아에게만 효과가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베타락탐이라고 하는 구조가 바로 뭐다? 아까 이름 뭐였지? 갑자기 까먹었다. 그쵸? 이름이 워낙 빡세서 그렇죠. 보자. 펩티도글리칸 분자를 형성하는 바로 뭐다? 전이 효소와 임의로 결합을 해버림으로써 박테리아의 세포별 형성을 방해하는데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는 그러한 효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박테리아도 페니실린의 효과를 받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도 존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제복합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여러분들 시험 범위 일단 예고되었던 지문은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알겠죠? 문제는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뒤에 보고 문제를 다 실어놨거든요. 수능특강 문제도 실어놨고 변형 문제도 실어놨으니까 수능특강 문제는 일단 오늘 여기서 풀고 다음 시간에 같이 우리 풀이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